일부 주제는 재료 변화와 조형 실험인데요. 발제해 주실 김상철 교수님께서는 공평 아트센터 관장을 역임하시고 월간 세계 주간 역임하셨고요. 2018년에는 전남 국제 수복 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동덕여대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모시고 첫 번째 발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철입니다. 아무튼 이 한국화에 대한 얘기가 참 희귀해진 시절에 이런 소중한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한국화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동양화, 한국화란 말을 같이 쓰기도 하고요. 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오늘 할 때는 또 현대 한국화라는 또 다른 또 용어가 또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또 세계화가 다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화를 어떻게 또 영어로 번역할 것이냐, 또 수목을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하는 용어의 문제도 또 굉장히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심지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화 장르는 소외 장르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래요.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회화의 주축을 이뤘었고 그것이 중심을 이뤘던 어떤 장르가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저는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열심히 좀 다뤄지고 그런 것에 대한 토론이 좀 있은 연후에 한국화에 대한 문제를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국화에 대한 이런 세미나 혹은 이런 토론회조차도 참 희귀한 것이 됐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한국화에 대한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한국화 침체, 부진, 안 된다, 곧 망한다, 곧 없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질책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듣기가 처음에는 따끔한 듯 했는데 나중에 조금 듣고 나면은 오히려 짜증이 날 정도로 이제 없어진다,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진짜로 범람을 했었죠.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이런 여러 세미나에서 많은 평론가들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했었는데 그것이 실은 효력을 발휘 못하고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진단도 그렇고 처방도 그렇고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거나 혹은 그 약효가 제대로 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두 분 모시게 된 분들은 저는 사실은 전문적인 이런 시대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70년대 말 80년대 초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시대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글로 기록되지 않은 어떤 내용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만한 두 분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으로 정리된 어떤 정연한 그런 논리이기에 앞서서 몸소 체험한 것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은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동양화 세대로 시작을 해서요. 졸업할 때쯤 되니 한국화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현대 한국화라는 것으로 발전할 때 정말로 많은 소재도 개방이 되고 그 다음에 재료도 개방이 되고 했는데 그 관건이 되는 시기가 바로 70년대 말 80년대 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70년대 말 80년대 초는 우리 사회가 아주 격변의 시기를 겪었던 시기로 관용적으로 쓰이는 어떤 시기 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그럴까요? 그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로 이제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혹은 같이 있다 토론을 통해서 뭔가를 좀 찾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침 이제 자료 정리를 하다가 홍영선 선생께서 뭘 하나 이렇게 써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살짝 올려놔 봤습니다. 우리 미술 한국화의 이 부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 정신을 우리가 어쩌면 놓쳐버리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것을 만들었을 때 바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제 이 강점기 하에서는 우리 것, 그래서 조선의 향토색에 대한 모색이라든지 조선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공부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거쳐서 이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서양에 대한 이제 이 사고들이 펼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주제가 되는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가 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지켜야 될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70년대 말 80년대 초는 아시다시피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10월 유신을 통해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반독재 그런 상태로 들어갔을 때 72년인가 73년이 아마 10월 유신 선포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하면서 두 번째 있는 이 소관 저 논을 갈고 있는 데가 바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입니다. 강남에 이제 아파트가 막 들어서기 시작하고요. 저도 저때 저 아파트를 그리러 압구정동을 가고 그랬습니다. 뱀탕도 팔고 농사 짓고 질퍽질퍽한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민주화에 대한 열풍이 막 불고 12.6 사태 나고 광주에서 또 그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은 지금 봐도 참 눈물이 나는 그런 겁니다. 저런 과정을 거쳐서 어린아이가 이제 자기 아버지 영정 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들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미 저 친구도 이제 나이가 중년 넘었겠죠. 근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대단한 역동성을 갖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민주화를 추구하던 그런 아주 무서운 그 사회적인 기운이 있었고요. 또 경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자신감들이 또 팽배했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면서 이제 격변의 시기에 들면서 비단 미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여러 일들이 생겨난 때가 바로 70년대 말 80년대 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회 상황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미술 경향이 나타나는데 바로 민중미술이 이때 그동안 있었던 유미주의 혹은 신미주의, 순수미술이라는 것에 대한 반발로 사회가 그렇게 아프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미술을 통한 사회 참여를 주장했던 일련의 그 운동들이 생겨난 것도 바로 이 70년대 말 80년대 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라든지 빈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많은 표현들이 진행되면서 회화에 있어서 장르가 굉장히 넓어지게 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CF에서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 박동진 선생을 기억하실 겁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광동제약의 우왕청심환 선전하는 CF입니다. 그때 저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의 것은 좋은 것이요. 근데 이것이 꼭 저분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전체적으로 팽배했던 것입니다. 10월 유신을 하면서 그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우리 사회에 범람했던 것이 바로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한국적인 민주주의도 그런 식으로 사회체제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 것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고조됐던 것입니다. 이때 판소리라든지 저런 탈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 대학가를 휩쓸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덕수 선생의 사물놀이도 78년에 결성이 되고요. 그리고 미신이라고 무시됐던 민속적인 것들이 새삼 부활되면서 국립국악원의 그 공연으로 올려지고 이런 일들이 바로 이 80년대 초에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 것에 대한 관심들이 크게 일어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국학 신드롬이라고 말할 정도로
커다란 사회적인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참 기억하고 또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기억 속에는 아마 가장 훌륭한 잡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책이 76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운데 계신 한창기 선생이 만드셨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지향하는 것이 정권하고 좀 맞지 않아서 폐간이 됩니다만은 바로 우리 것에 대한 관심, 한글, 판소리, 한복, 한옥, 한지, 한식 이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를 합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그냥 한번 읽고 버리는 책이 아니라 자료로서의 보고 역할을 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79년인가 80년에 종각에 한창기 선생이 한지를 판매하는 가게를 처음 엽니다. 한지라는 것이 참 낯설었을 때 우리 것에 대한 이 소중함이랄까요, 그 관심으로 한지 매장을, 옛날 그 신신백화점, 화신 신신이 있었을 때 그 신신백화점 건너편에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낯설었던 것, 원래 우리 것이었지만은 낯설었던 것들이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지를 강조하는 것은 오늘 장지방의 장 대표님을 모신 것도 마찬가지고 8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화 혹은 동양화가 가졌던 큰 성과 중에 하나는 바로 한지의 재발견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고자 해서 모신 겁니다. 이때 또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박수근이라든지 박생강 선생 같이 한국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분들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그 전에는 이중섭 선생이 박수근 선생보다 훨씬 더 가격도 비싸고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섭 선생은 일본 유학 다녀오셨잖아요. 삶 자체가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고 애를 놔두고 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런데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투박한 그림을 그리던, 키만 그냥 멀쩡하게 크셨던 이 박수근이라는 작가가 재발견이 되게 돼요. 제가 현대화랑 박명자 회장님 회고를 들으면은 이 화랑이 인사동에 있었을 때, 현대화랑이 박수근전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거의 200m, 300m 줄을 섰다고 그래요. 이제 이중섭보다는 어떤 작가가 가장 한국적인 냄새를 내느냐에 대한 관심들이 생겨난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은 우리 한국 미술사에서 가장 이제 화가가 권투 선수처럼 챔피언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높게 추앙되던 분이 그 전까지는 단원 김홍도였습니다. 근데 80년대를 기점으로 겸재 정선에 대한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한국화의 뿌리 혹은 한국화의 시조, 그래서 겸재와 단원의 위상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때고요. 청정과 소정에 대한 이 연구도 치열해지게 되면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꼭 기억 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고 그 가치를 확인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눈을 빌려서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민화가 그랬고요, 조선의 그 백자가 그랬고요, 실은 박생강 선생도 그렇습니다. 저 삼양동 그냥 그 무허가 실은 판잣집에 살고 계실 때 프랑스 큐레이터가 와서 당신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원산지 표시를 붙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작가다, 뽕피드 미술관에 초대전을 했었을 때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생강이라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엄청난 이 포스터가 붙게 되고 비로소 알려지게 됐었을 때 우리는 이제 박생강이라는 분을 새삼스럽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참 박생강 선생이 평생 그림을 그리시다가 가난하게 사시다가 선화랑인가에서 일정한 돈을 들이면서 그런 시류에 영합하지 말고, 팔리는 그림 말고 당신 마음대로, 선생님 마음대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서 재료를 또 그 종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물감을 무제한으로 대드렸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억하는 박생강 선생의 가장 훌륭한 작품들은 바로 그 짧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프랑스 사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거죠. 그 전에는 박생강 선생은 홍대에서 강사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일본 유학을 했다는 이유로 뭐만 하면 일본 냄새가 난다고 무시를 당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를 계기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속이라든지 신화와 전설 이런 것들이 작품의 소재로 사용되면서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를 국가에서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국풍 80일이라는 여의도에서 이제 청년 페스티벌을 엽니다. 쉽게 말해서 저것이 요즘 뭐 어디 가보면 흔히 보실 수 있는 민속장터의 원형이에요. 각 전국에서 먹을 만한 것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놓고선 한국에도 먹을 만한 것이 있고 놀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것도 괜찮다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들었는데 여담입니다만은 이때 대박이 난 것이 바로 충무김밥이에요. 충무에서 올라와서 먹지도 않았는데 전국에서 먹을 걸 갖다 뭐 곤지암, 소머리 국밥 이런 것들 기억하는 것들이 바로 국풍 80일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있고 놀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정권 차원에서 이제 이용했던 거죠. 그러다가 82년 그리고 83년에 한국화로서는 정말 기억할 만한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미술대전, 국전으로 불렸던 것이 민간 이양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국전은 우리 화단에서 유일한 등용문이면서 그 권위가 대단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서울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홍대라든지 특정한 대학에 독점되면서 점점 기능을 상실해가고 설득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하던 국전을 미술협회로 민간으로 이양을 하게 되고요. 민간 신문사에서 민전이라고 말하는 중앙미술대전과 동아미술제를 열게 됩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하면서 응모 분야를 한국화라고 처음 쓰기 시작해요. 물론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그전에도 막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한국화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고 동아미술제에서는 새로운 형상성, 무엇인가 정말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겠다 하면서 요즘도 흔히 논의되는 동양화, 서양화에 대한 장르 구별을 없애고 회화라는 것으로 통일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중앙미술대전에서도 역시 새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뭔가 새로운 것이 이제 시작되는, 태동하고 있는 그런 때에 새 시대를 연다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공모를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또 묘하게 동양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그 동양화 이 명칭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은 원래는 서화라는 글씨와 그림이 같이 붙어 있었던 거죠. 이 속에는 사실 문이나도 같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동양회화, 전통적인 동양회화가 갖고 있는 그림과 글씨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국 미술도 그렇고 한국 미술도 그렇고 언제부터를 근대로 삼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중국 미술에 있어서 근대의 시작은 제백석으로 칩니다. 그 전에가 바로 그럼 전통시대의 마감은 어디냐? 오창석입니다. 제백석과 오창석의 차이는 뭐냐? 오창석은 철저한 중봉을 쓰고요. 제백석에 와서 붓이 놓고 누워서서 평필로 측필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화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중봉을 고수하면서 중봉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시대가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중봉 탈피, 그것이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서화가 동양화라는 이름을 처음 갖게 된 것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조선미술열람회 때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유화책으로 이제 조선미술열람회를 열게 되고 이때 이제 동양화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거죠. 근데 참 동양이라는 말이 참 묘합니다. 한자로 동양을 써서 일본 사람은 아니 중국 사람한테 보이면요, 동양은 일본을 말해요. 한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한테 동양을 적어서 보이면요, 일본 빠지고요, 중국 빠지고 기타 아시아의 찌질한 나라들이란 뜻입니다. 기타 잡것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조선이라는 말을 없애야 되니까 이제 동양화라는 이름을 붙여줘서 그 후에도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뭐 김학영 선생, 김영기 선생 이런 분들이 나라 이름 찾아야겠다. 중국은 뭐 국화, 중국화라고 부르는데 실은 중국 사람들은 중국화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오만해서 그냥 나라 그림이 우리가 무슨 중국이야. 우리만 중심에 있는 그런 것이어서 국화라고 부르고요. 일본은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 재팬 그래서 일본화라고 특히 신일본화 운동을 하면서 일본적인 특색을 갖춰가기 시작하면서 자기들 이름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우리는 해방이 됐는데 아직도 일본 사람이 붙였던 그 옳지 않은 이름을 써야 되느냐 해서 한국화로 혹은 한화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82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하면서 공모 분야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화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그 다음 해 83년에 교과서에 정식으로 수록되면서 동양화에서 한국화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으면 내용이 좀 틀려야 되는데 뭐가 틀리고 뭐가 같은 거지 하는 그 혼란이 이름만 바꾸면서 이제 크게 혼돈 상황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때 절충적인 말로 제시됐던 것이 바로 채묵입니다. 채묵화. 수묵과 채색을 혼용해서 막 쓰고 여러 가지 새로운 그림을 시도하는 와중에 이것은 수묵도 아니고 채색도 아니고 원래 동양회화의 두 개 장르잖아요. 수묵과 채색이. 근데 그것이 혼용되기 시작하니까 채색과 수묵을 합쳐서 채묵이라고 부르자라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물주의 사관을 가진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혁명을 성공한 다음에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수묵은 금지입니다. 그건 부르주아의 이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먹물 그러면 공부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공산혁명은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 있던 지배계층을 다도해야 되는데 그들의 유습을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충으로 수묵과 채색을 섞은 채묵이란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 2년 동안 쓰이게 됐다가 없어진 용어예요. 어떻게 그림을 내용을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러겠느냐 해서 57년, 58년 이때 한 2년, 3년 쓰다가 신랄한 비판에 직면해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죽었던 말이 80년대 초에 살아나서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또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저는 지금도 채묵이란 말은 써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뭐 아크릴 쓰면 채묵아가 되고 뭐 또 채묵유가 되고 그렇게 되나요? 이거는 그야말로 너무 물리적으로 그런 이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우리가 말하는 6대가 뭐 유명한 쟁쟁하신 분들이죠. 전통시대의 저런 분들의 마지막으로 결정을 찍고 그 다음부터 새로운 이제 실경산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냐면은 관념적인 이상에서 현실적인 현장으로 작품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비약적인 경제 발전에 의해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소재들이 막 나옵니다. 고가도로도 그렇고요. 고층 빌딩도 그렇고요. 동양회화에서 직선은 실은 표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그런 사물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필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실경의 바람이 크게 불게 되고 소재가 무제한으로 막 개방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고가도로라든지 고층 건물 그리고 오용길 선생의 저 기중기가 있는 저런 풍경 같은 것들은 참 인상적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작품이 샘터와랑의 도시라는 자연전에 출품됐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쇼킹했어요. 옛날 사람들한테 산수가 생활의 일부분이었다면은 이미 80년대 도시인들한테는 도시가 과거 사람들의 이 산수랑 같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저런 분위기를 크게 끌어올렸던 아주 인상적인 전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80년대 초에 있었던 홍대를 중심으로 있었던 수묵화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은 저 역시 제 스승인 이제 송수남 선생님 밑에서 철없이 그냥 배웠던 건데요. 이 중에 이제 하나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남천 선생은 무슨 운동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저한테 직접 하셨던 말씀 중에 전시 기회가 너무 없는데 전국에 그림 그리는 사람 참 많은데 전시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신이 홍대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미술 문예진흥원 같은 볼만한 전시장을 대관하는데 유리하니까 일단은 그림을 그리게 할 기회를 좀 만들어주자. 장르를 불문하고. 두 번째,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뭘 할 것이냐. 실은 장르를 묻지 않는데 수묵이라는 것이 어쩌면 20세기에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는데 썩 괜찮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은 여기 있는 것처럼 살아 숨쉬는 우리의 생명력이다. 한국적인 것을 찾는데 수단과 방법으로서 수묵만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깔고선 실은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발표의 기회를 주어서 공동으로 뭘 모색해 보고자 했던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위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실경산수에 이어서 수묵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색화가 80년대 중반에 크게 또 각광을 받습니다. 실은 우리 한국화, 동양화의 큰 문제가 원래가 서화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남종화 중심으로 쭉 진행되다가 1948년인가요? 47년인가 서울대학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이것은 우리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서울대학이 해방된 나라에서 이제 국립대학으로 처음 출범하니까 미술대학을 만들 때 어떻게 이 우리 미술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때 근원 김영준 선생이 문인화의 현대적 해석을 우리 한국 미술이 나가야 될 방향으로 제시를 합니다. 국립대학으로서 서울대학의 위상과 권위 그리고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5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는 늘 문인적인 혹은 문인화 같은 그런 그림들을 추구하고 지향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가치를 최고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것이 우리 것을 찾는데 일본은 이미 채색화로 자기 일본화를 점을 찍어놨으니까 중국은 공산혁명 성공한 이후로 채색과 수묵을 합친 아까 말한 채묵의 그런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우리 전통 미술에서 적당히 우리 것을 찾는데 가져올 만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상대적으로 남아있던 문인화를 한국 미술의 정통성 추구의 방향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면 서예를 해야 되고 중봉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있게 되고 맑음, 격조 이런 전통적인 고전적인 가치가 실은 한국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칼라 텔레비전이 막 시작되잖아요. 색채 자극이 굉장히 심해지는 때가 바로 80년대 초입니다. 우리 고구려 벽화는 또 그 수많은 이런 그 민화라든지 궁중 장식화에 나오는 채색은 우리 그림이 아니냐 이런 이제 반발들이 생깁니다. 실은 이 채색화는 붓을 들어서 물감을 찍기만 하면은 외색 시비, 일본 냄새 난다는 그런 시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그런 칼라 텔레비전 시대와 더불어서 우리 것 찾기 운동으로 실은 우리 채색화에 대한 재발견, 재연구가 시작되면서 박생광이라든지 청경자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새로운 붐을 끌게 되죠. 실은 8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한국 미술의 흐름은 수묵에서 색채가 있는 꼭 채색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미술 큰 흐름, 현대 한국화를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82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되면서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한국화에 처음으로 규격이 제시가 돼요. 한국화도 100호짜리로 출품을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낙선작을 반출시키는데 한국화는 종이잖아요.
크기가 들쭉날쭉하니까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림이. 그 문제가 생기니까 행정 편의로 100호 크기가 다 같으면 똑같이 이렇게 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면서 한국화는 이상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국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백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100호짜리는 저렇게 가로 세로가 된 서양 미술에서 빌려온 형식으로는 우리가 이론으로 배웠던 동양 이론이 모두가 맞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잔치국수 같은 것은 국물이 또 맛이 있잖아요. 맛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파스타 그릇에 넣어놓는 건 똑같은 거예요. 국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이때부터는 이상한 한국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이때 이제 뭐 베이비붐 세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학교 실기실이 좁아지니까 이제를 쓰기 시작합니다. 한국화를 하는 데서. 한국화의 가장 기본은 중봉은 종이와 붓이 수직으로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자리가 그러면 넓어져야 되잖아요. 이래서 한국 수묵화에만 있는 독특한 흔적이 나옵니다. 먹물이 떨어진 흔적들. 중국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 어떻게 했냐고. 실은 그냥 잘못해서 이렇게 흐른 건데 중봉을 하라고 가르치면서 중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여백을 활용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긴 것이 그렇게 출품을 해야 되고 100호짜리 액자를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서양화 표구하는 데예요. 서양화 액자 만드는데 이때부터 표구사를 안 가고 액자 가게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 옷을 빌려 입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꼭 좀 시정되고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80년대, 70년대 초중반에 일본의 고메원이라는 데서 먹즙이 만들어지게 돼요. 옛날에는 그래서 발목을 하려면요, 바켓을 놔두고 여러 제자들이 먹물을 갈아서 모아서 선생님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카본 덩어리를 화학적으로 가공한 저 먹즙이 나오면서 한국화는 혁신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먹을 발목 하는데 지장이 없게 된 거죠. 이때 저 먹즙을 과감하게 수용하기 위한 도구로 바로 한지가 동원이 됩니다. 근데 한지는 잘 스며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먹물에 드리볼이 가능해요. 거기다 이제 스프레이라는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니까 전에 없던 그런 표현법이 나옵니다. 많은 먹물을 효과적으로 그 화면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평필이 그림에 동원되게 됩니다. 저것은 바로 중봉이 없는 그런 거예요. 선에서 면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그런 표현법이 생기는데 이때도 한국화를 비평하거나 혹은 평론할 때도 여전히 전통 시대의 고전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표현하는 그런 모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크릴이 이때 도입이 되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 좀 과장됐겠습니다만은 세계에서 아크릴의 수요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한국이었다고 그래요. 수용성 안료잖아요. 저것은 원래 유화에 된 연습이라든지 그런 재료로 개발이 됐는데 물에 녹는 데다가 새로운 재료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시기에 아크릴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대단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크릴을 수용할 수 있는 한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요. 이러면서 이제 한국화는 재료가 본격적으로 개방이 되게 됩니다. 이 재료 개방에 있어서 저는 꼭 기억해야 될 분이 바로 황창배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빚을 좀 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꽃고데기라고 써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실은 옛날에 시서와 일체의 그런 사상을 깨는 어떤 혁명적인 쾌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저 글자 써지면요, 저걸 읽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저걸 그냥 조형의 한 수단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중국 작가는 음식 레시피를 막 적어 놓습니다. 과거에 그런 그림에서 탈피하는데 화제라고 말하는 것을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면은 이 농담도 있는 것 같고 한자도 있고 그런데 실은 새로운 재료에 대한 무한한 세계를 한번 열게 됩니다. 저는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한국화 실험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바로 저 황창배 선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이쑤시개로 도저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봤더니 이쑤시개로 그리셨더라고요.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쓰고 하면서 이 황창배 이전과 이후로 저는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창배 선생 이후에 한국화는 이제 재료 사용에 있어서 어떤 금기나 조심스러웠던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 몇 가지 방식으로 저는 그래서 이 변화한 한국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글을 쓴 지가 좀 오래된 글이어서 지금까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한국화에는 전통에 대한 답습을 고집하는 전통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기법은 발전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보불변 모양은 조금씩 바뀌지만은 그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그리고 고루한 전통 형식 답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제일 많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범전통적 양식. 쉽게 말하면 짬뽕 같은 거죠. 두 개를 섞어서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다 그러는데 실은 이 경계점에서 바로 한국화는 정체성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한국화라고 말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한국화라는 말 자체가 진부한 것까지 되게 되고요. 그냥 회화란 말로 써도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예 이제 떠나버린 겁니다. 그 비전통 양식으로 이른바 세계화되고 그러는 데는 서구 미술을 빨리 쫓아가야 되고 그것을 흉내내고 혹은 그것을 추종하는 그래서 모더니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경우가 바로 이 비전통형 양식의 한 주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제가 임의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건데요. 이러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국화는 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 장르로 전락해 버리고 이제는 누가 매도 안 때립니다. 그냥 언제 아직도 그런 거 해?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돼 버렸고 제 발표는 아마 대충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기 라운드 테이블에서 제가 두 분을 모셔온 거는 바로 이런 과정을 뚫고 오늘까지 오신 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아니실까 해서 석철주 교수님을 모셨고요. 그러니까 전통 시대의 교육부터 현대의 다양한 재료까지 그렇게 모셨고 그 와중에 그 매개가 되는 한지라는 것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제일 전문가여서 그분을 모셔서 우리가 궁금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